중학교 2학년 능률김 6과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동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 중에서 지난 5과에서 다뤘던 것이 복합타동사였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죠. 그 중에서 복합타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목적 보호가 함께 있는 그런 동사를 복합타동사라고 합니다. 그 복합타동사 중에서도 지난 5과에서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복합타동사 얘기인데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We saw lots of colorful fish and turtle swimming there.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다채로운 물고기와 그리고 거북이를 봤습니다. 수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we가 주어이고 so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본 대상이 lots of colorful fish and a turtle니까 이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와 거북이가 수영하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이 수영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앞에 있는 목적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so가 역시 복합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합타동사의 또 다른 한 종류로 지각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각동사에서 이 지각을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자가 알 지자이고 각자가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이 지각동사이겠죠? 사람이 눈이나 코나 귀 같은 이런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주변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 복합타동사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한다는 얘기는 5가지 핵심적인 감각이 다 포함되겠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사람이 사용하는 5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시각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지각동사로는 see, watch, look at, notic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청각과 관련되는 지각동사에는 hear나 listen to가 대표적이죠. 촉각과 관련되는 지각동사는 feel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후각과 관련되는 지각동사는 smell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맛과 관련되는 미각과 관련되는 지각동사는 taste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런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목적어가 뭐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것이 지각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aw him dancing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춤추는 것을 봤다. I heard him sing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I felt the wind blowing. 나는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I smelled the cookies baking. 나는 쿠키가 구워지는 것을 냄새 맡았다. I tasted the sugar melting. 나는 설탕이 녹고 있는 것을 맛봤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동사 중에 복합타동사라는 것이 있어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동사들 중에서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목적어가 뭐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감각에는 총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동사들이 있다. 이것을 지각동사라고 한다. 목적어가 뭐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사 원형이라고 불러도 되고 다른 말로는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죠.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saw him dance라고 하는 것과 I saw him danc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가지가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I saw him dance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하는 행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원형 부정사입니다. 반면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생생한 순간을 포착했을 때 그 진행 중인 상황을 포착했을 때 그럴 때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 saw him dance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춤을 시작할 때부터 춤을 끝낼 때까지를 다 본 거고 I saw him dancing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중인 상태인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참고로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약간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는 것이 주로 to 부정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to 부정사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올 때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올 수 있지만 to 부정사는 쓰지 않는다. 참고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각동사도 지각동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감각동사를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감각하는 동사입니다. 주어가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어떠한 느낌이 나다
이런 것들이 감각동사인데요. 지각동사하고 감각동사하고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감각동사가 다른 점은 외부에 있는 어떤 느낌이 내 코나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인 겁니다. 주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외부에 있는 어떤 자극이나 정보가 주어의 몸속으로 쓱 들어오는 그런 것이 감각동사입니다. 반면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감각기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관찰할 목적어 대상이 있겠죠? 그 목적어가 움직이는 행동이 바로 뒤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동사 중에 시각과 관련되는 것이 look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이때 look은 뭐뭐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떠어떠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감각동사 중에 feel이 있습니다. 지각동사 feel을 썼을 때는 목적어가 뭐뭐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감각동사 feel일 때는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각동사인지 감각동사인지는 바로 뒤에 어떤 모양이 오는지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바로 다음에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가 바로 나오면 이때 동사는 지각동사가 아니라 감각동사입니다. 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호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지각동사이겠죠. 그리고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문법으로 간접 의문문을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My uncle told us how it got its name. 우리 삼촌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했는데요. 뭘 말했냐면 그것이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의문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물음표가 전혀 없다, 그죠? 삼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서문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how부터 name까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하기로 문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에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서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WH question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의문사를 이용한 그런 의문문이 WH ques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Are you happy? 라고 하면 그때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 no question이겠죠. 반면 Why are you happy? 라고 하면 그때는 why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는 WH question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yes, no question으로 질문했을 때는 대답도 yes 아니면 no이겠고 반면 WH question으로 질문했을 때는 구체적인 정보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의문문을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직접 의문문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고 간접 의문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Where is Tom? 이라고 하면 이때는 톰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거니까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WH question이겠죠. 반면 Do you know where Tom is? 너는 톰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직접 물어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했을 겁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의문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두 번째 문장에서 Do you know where Tom is? 라고 하는 이 문장 전체가 간접 의문문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where Tom is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where Tom is 라고 하는 부분은 문장은 아니죠. do부터 물음표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 것이고 where Tom is 부분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하나의 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간접 의문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용어로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문사가 들어있는 이 부분,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ere is Tom? 이라고 물어도 될 것을 왜 Do you know where Tom is? 라고 묻게 될까요? 직접 의문을 쓰지 않고 간접 의문문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 이런 간접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질문하거나 요청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낯선 사람한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격식을 차려서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간접 의문이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일종의 존댓말과 같은 표현이죠. Where is Tom처럼 직접 의문문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고 듣기에 따라서 약간은 무리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톰 어디니? 반면 Do you know where Tom is? 라고 하게 되면 혹시 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처럼
훨씬 더 부드럽고 예의 바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의문문을 쓰지 않고 이런 간접 의문문 형태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공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도 어디까지나 의문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뉘앙스는 물어보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Do you know? Can you tell me? May I ask you? I wonder 같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에다가 실제로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직접 의문문의 내용을 쏙 집어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문장에서 Where is Tom? 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의문문인데 이 Where is Tom 부분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장 속에 일부러 집어넣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is Tom이 아니라 Tom is가 되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의문사를 먼저 쓰고 주어 그리고 동사 순서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이 직접 의문문 문장입니다. How old is Jane? 이라고 하면 제인이 몇 살이니?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뭡니까?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합니까? 특히 첫 번째 예문처럼 how라고 하는 의문사에다가 old가 함께 결합해서 how old가 전체의 의문사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예문처럼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에다가 time이라는 명사가 결합해서 이 what time을 한 덩어리의 의문사처럼 취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접 의문문을 아까 위에서 쓴 이 간접 의문문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라고 하는 이 덩어리 속에 밑에 있는 이 직접 의문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how old Jane is?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Can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세 개처럼 의문사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데 마지막 네 번째 경우처럼 의문사가 없는 이런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구조로 만들 때는 의문사를 대신해서 if 또는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whether you are happy? 또는 if you are happy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직접 의문문을 문장 속에 일부러 집어넣어서 간접 의문문 형태로 만들고자 할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놓는다. 그런데 yes, no question처럼 의문사가 없는 이런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if나 whether를 집어넣는다. if나 whether이 둘 다 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if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함께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든지 아니면 or not 같은 이런 말과 함께 쓴다든지 또는 주어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는 if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whether를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에서 I know where Tom is 라고 하면 나는 압니다. 톰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where Tom is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된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간접 의문문이 맞죠? 그런데 이 문장은 물어보는 느낌은 전혀 없죠? 나는 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진술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용어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손하게 질문하는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는 간접 의문문이 맞는데 방금처럼 질문하는 느낌은 없는 하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 대신에 현대문법에서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다라고 해서 의문사절이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절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간접 의문문인데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지각동사가 등장하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접 의문절, 또 다른 말로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그 절이 또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이 핵심 문법을 복습하겠습니다. Let's travel, 여행합시다. Monday 1st August,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After a 9-hour flight, my family finally arrived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Honolulu. After는 뭐뭐 후에라고 하는 전치사이죠. 9시간의 비행 후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국제공항에 도착했네요. 이 국제공항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호놀룰루에 있는 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at 같은 전치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 어떤 한 지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장소 중에서도 넓은 장소, 넓은 공간을 나타낼 때 그때 in을 씁니다. 호놀룰루는 하와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그 주의 핵심적인 도시가 호놀룰루입니다.
9시간의 비행 후에 라고 할 때 이 9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뒤에 있는 명사 flight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 중에서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있는 이런 형용사를 복합 형용사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이 짝대기가 하이픈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와 단어를 본드처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단어가 2개 이상 붙어서 복합 형용사가 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소년이라고 하면 10-year-old bo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살짜리인 소년 해서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10-year-old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복합 형용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참고로 이런 복합 형용사에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다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9hour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s를 붙이지 않습니다. 9시간의 비행 후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호놀룰루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When we came through the gate, I heard someone calling my name. 첫 부분에 있는 when은 역시 접속사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뭐 할 때이죠. 우리가 왔을 때, 게이트를 통과해서 왔을 때, 이때 게이트라고 하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에 있는 그 문을 말하겠죠. 그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누군가가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we부터 gate까지가 부사절이고 I부터 name까지가 주절이죠. 전치사 through는 뭐뭇을 통과해서, 통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이 주절을 보니까 I가 주어이고 heard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heard 바로 다음에 있는 이 someone이 목적어이죠. 누군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뭐 하는 것을 들었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 someone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까 목적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heard도 복합 타동사이죠. 그리고 그 복합 타동사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누군가가 뭐뭐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그런 계열이니까 이 복합 타동사는 구체적으로는 지각동사입니다. 특히 이때는 청각과 관련되는 그런 지각동사이죠. 그러면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ing는 현재 분사이겠죠. 원형 부정사 call을 써도 되는데 현재 분사 ing를 굳이 쓴 이유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My cousin Subin and her family were waiting for us. 우리 사촌 수빈이와 그리고 그 수빈이의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수빈이와 her family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My cousin이 곧 수빈이죠. 내 사촌 수빈이와 수빈이의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동사에다가 ing가 결합된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참고로 wait라고 하는 동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자동사 wait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나타낼 때 전치사 for와 함께 쓰입니다. 전치사 for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화살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워낙 이 표현이 자주 쓰다 보니까 wait와 for가 점점 합쳐 쓰이게 되고 아예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ait for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아예 한 단어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마치 타동사 느낌이 나죠. 그래서 뒷자리에는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거 말고도 원래는 자동사인 것이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서 마치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늘 같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for라고 하면 원래는 어느 쪽을 위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쳐다보다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의미가 살짝 바뀌어서 찾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해서 눈을 돌려서 쳐다보는 거니까 찾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 것이죠. 또 ask와 for가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말을 꺼내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것이 의미가 살짝 바뀌어서 요청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call for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소리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의미가 살짝 바뀌어서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는 look for나 ask for나 call for 같은 이런 표현들을 타동사화된 덩어리, 그래서 마치 한 덩어리의 단어인 것처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When we saw each other, we hugged and jumped together in a circle. 우리가 봤을 때, 서로를 봤을 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사촌 수빈이와 나를 말하겠죠. 우리는 hug,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점프했네요. 함께 볼짝볼짝 뛰었다는 말이겠죠. in a circle, 서로 껴안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함께 펄쩍펄쩍 뛰어올랐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역시 when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봤다라고 할 때 each other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each other이라고 하는 말은 수빈이와 나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대명사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서로를 나타내는 이런 대명사를 상호 대명사라고 합니다. 상호 대명사가 이거 말고도 one another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로서로라는 뜻인데요. 원래 each other은 두 명을 말하는 것이고 one another은 세 명 이상일 때 쓰는 것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구분 없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에서 등위 접속사 and는 1번 동사 hug와 2번 동사 jump를 연결해주고 있죠. 우리는 함께 원을 그리면서 끌어안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Then 수빈 put a pretty flower necklace around my neck. 그러고 나서 수빈이는 put 놓았습니다. 예쁜 꽃 목걸이를 놓았습니다. 걸어줬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Around my neck. 내 목 주변에 예쁜 꽃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She called it a lei and said that lei means warm welcome. 그녀는 할 때 그녀는 수빈이겠죠. 수빈이는 불렀습니다. 그것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lei라고 불렀네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 있는 예쁜 꽃 목걸이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그 꽃 목걸이를 lei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야 라고 말했네요. lei라고 하는 것은 뜻합니다. 따뜻한 환영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접속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등위 접속사 and가 있는데요. 이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1번 동사 called와 2번 동사 said를 연결하고 있죠. 수빈이는 불렀습니다. 수빈이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said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명사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said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있는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이죠. 그래서 명사절이고 그 명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that입니다. 이때 that은 생략해도 무관하죠. 수빈이는 그 예쁜 꽃 목걸이를 lei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lei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환영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법적인 구조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 call 다음에는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lei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lei라고 불리는 것이 it이죠. 그러면 이 it과 lei는 사실상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lei는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call은 역시 복합 타동사이겠죠. 복합 타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오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 타동사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빈이가 그것을 lei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 시제가 과거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도 역시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lei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환영을 뜻한다라고 할 때 그때 mean이라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과거이면 이 종속절 속에 있는 시제도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썼다 그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lei가 따뜻한 환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인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warm, welcome이라고 할 때 이때 welcome은 품사가 명사이죠. 앞에 있는 warm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welco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영. welcome은 명사 말고도 다양한 품사로 쓰입니다. I welcome you 라고 하면 그때는 동사로 쓰인 것이죠. 환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 welcome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감탄사로 쓰인 겁니다. 또 you are welcome 이라고 하는 문장도 있죠. 그때 welcome은 환영받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는 문장을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떤 품사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영어 단어들이 다양한 품사로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도 다른 품사의 뜻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We visited Diamond Head first.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헤드 할 때 D와 H를 대문자로 쓴 걸 봐서 고유한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죠. It is a famous hiking place. 그것은 아주 유명한 하이킹 장소입니다. 하이킹 하면 우리말로 등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등산 장소입니다. 이때 it은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참고로 여기 하이킹 플레이스라고 할 때 이 ing는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동명사에 해당합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하이킹을 위한 장소이니까 place for hiking의 느낌을 표현한 단어이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 하이킹을 동명사로 보지 않고 이 하이킹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하나의 복합 명사처럼 취급합니다. 말 그대로 하이킹 명소 또는 등산지 같은 그런 이름으로 쓰이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 쇼핑몰이라고 하면 몰은 몰인데 쇼핑을 위한 몰이지만 쇼핑과 몰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이 덩어리를 마치 한 단어처럼 취급을 하죠. 다이닝 룸이라고 하면 식당이고 미팅 룸이라고 하면 회의실이 되는 것이고
스위밍풀이라고 하면 수영장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영장이라고 할 때 수영과 장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이제 마치 한 단어처럼, 그래서 복합 명사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옛날의 전통 문법처럼 동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표현이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의 새로운 명사 덩어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y uncle told us how it got its name. 우리 삼촌은 말해줬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줬는데요. 뭘 말해줬냐면 how it got its name.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헤드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죠. 그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을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 있는 how it got its name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told는 tell의 과거형이죠. 이때 tell은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이고 이거를 말했다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역시 목적어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tell은 타동사 중에서도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거를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직접 목적어에 있는 이 부분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서두에 다뤘던 간접 의문절입니다. 중학교의 일반적인 문법 용어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직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직접 의문문이죠. 그렇다면 의문사 how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죠. 이때는 조동사 do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제가 과거이니까 did라고 하는 조동사를 빌려와서 how did it get its name 하고 나서 물음표를 붙여주면 순식간에 직접 의문문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직접 의문문이고 이것을 간접 의문절의 형태로 문장 속에 일부러 살짝 집어넣은 것이 방금 본 how it got its name 입니다. 그러면 how it got its name 부분은 간접 의문절이라고 해도 되고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 그래서 의문사절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고 이 절은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명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접 의문문이었던 것을 형태와 순서를 살짝 바꿔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쏙 집어넣는 것을 간접 의문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간접 의문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 의문절을 만들 때 기본적인 순서는 의문사에다가 주어에다가 동사 순서로 바꾼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를 그대로 쓰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if나 whether를 쓴다. 간접 의문이 나올 때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In the past, people mistook its shiny rocks for diamond.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mistook했습니다. mistook는 mistake의 과거형이죠. mistake는 착각하다, 오해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에 반짝이는 돌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mistake A for B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쓰게 되면 A를 B로 착각하다, 오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짝이는 돌들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했습니다. So they named the place Diamond Head. 그래서 그들은 named,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장소를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동사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때 name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이름을 짓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the place가 목적어이죠. 그 장소를 이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그러면 그 장소가 곧 다이아몬드 헤드이죠. 그렇다면 이때 다이아몬드는 place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고 있는 보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적격 보어이죠. 그렇다면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는 이 타동사는 복합 타동사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타동사 중에서 이중 타동사랑 복합 타동사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중 타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경우고 복합 타동사는 목적어에 보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He made me a cake 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그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me하고 케이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me가 케이크는 아니죠.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me가 간접 목적어이고 케이크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럴 때 사용한 made는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이중 타동사, 다른 말로 수요 동사이죠.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we call him a hero 라고 할 때 이때 him이라고 하는 사람과 a hero 라고 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equal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용한 call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합 타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문에서도 우리는 톰을 리더로 선출했다 라고 할 때 이때 톰이라고 하는 사람과 리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elect도 역시 복합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중타동사인지 아니면 복합타동사인지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바로 뒤에 있는 두 개의 덩어리가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만 구분하면 이중타동사인지 복합타동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장에서 The Place와 Diamond Head는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그래서 name은 복합타동사이다. How interesting! 정말 흥미네요. 정말 재밌네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느낌표 보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죠. 우리 1학년 때 8과에서 배웠던 감탄문이 떠오릅니다.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방금처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두 개는 어순이 약간 다르고 또 강조하는 포인트가 살짝 다르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흥미있네요. 정말 재밌네요.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감탄문을 만들 때 how 형용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 주어 동사 부분은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죠. 방금 이 문장에서도 how interesting it is 같은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서는 형용사보다는 명사가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이네요. 그래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하죠. The view from the top was amazing. The view 하면 경관, 경치, 풍경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꼭대기에서의 view는 풍경은 was amazing 대단했습니다. 이때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amazing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동사 interest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출발했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amaz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출발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형용사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봐도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용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nteresting은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고 amazing은 놀라운입니다. 수빈 and I took many pictures there. 수빈이와 나는 찍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헤드의 그 꼭대기를 말하겠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면서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수빈 and I는 수빈이와 나이겠죠.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I and 수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언급할 때는 I를 뒤쪽에 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I라고 하는 대명사가 앞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이죠. 대부분은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I를 뒤쪽에 배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Tuesday, 2nd August,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Today we went to a culture center. 오늘 우리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We learned about traditional Hawaiian culture there.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전통 하와이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센터에서를 말하겠죠. First, we learned what some Hawaiian words mean.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때 what은 의문사이죠. Some Hawaiian words, 주어입니다. 그리고 mean이 동사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를 보는 순간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간접 의문절이 떠오르죠. 원래는 직접 의문문이었던 것을 문장 속에 일부러 쏙 집어넣은 이런 형태를 간접 의문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와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 의문절 부분을 직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하와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때 의문사를 먼저 써야 됩니다. What? 그리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do가 되겠죠? 그러면 What do some Hawaiian words mean? 하고 나서 물음표를 붙여주면 순식간에 직접 의문문이 됩니다. 일부 하와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직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바꿔서 넣으면 간접 의문절이 됩니다. 이때 간접 의문절도 역시 명사절이겠죠? 왜 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learn이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절입니다. 간접 의문절이 명사절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Aloha is used to say hello or goodbye and mahalo means thank you. 알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용됩니다. 헬로 또는 굿바이를 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할로라고 하는 것은 땡큐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인가 보죠. 등위 접속사 and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등위 접속사 or은 헬로와 굿바이를 연결해주고 있죠. 그리고 알로하 다음을 보니까 비동사에다가 us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 사형 pp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지난 4과에서 배웠던 수동태 문법이 떠오르죠.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다 라고 해석해야죠. 알로하라고 하는 말은 사용됩니다. 헬로나 굿바이를 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투부정사도 용법을 말할 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한 뜻이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입니다. Then it was hula dance time.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훌라 댄스 타임입니다. 훌라 댄스를 배울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 첫머리에 있는 이 it의 정체를 말해 봅시다. 이 it은 크게 해석되는 it과 해석되지 않는 it이 있죠. 해석되는 it은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it은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없죠. 그렇다면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이고 품사로 얘기하자면 비인칭 대명사이겠죠. 그것은 훌라 댄스 타임입니다가 아니라 훌라 댄스 할 시간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날씨라든지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 그 자체를 얘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이 it이 비인칭 주어입니다. 해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훌라 댄스 할 시간입니다. Surprisingly, many of the movements stood for things in nature. 놀랍게도 많은 것들, 그 동작들의 많은 것들은 stood는 stand의 과거형입니다. stand for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하다, 나타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tand라고 하는 자동사에다가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되어서 이제는 마치 타동사처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바로 붙일 수 있겠죠? 무엇을 상징하냐면 things in nature, 자연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상징했습니다. 앞에 있는 surprisingly는 부사이죠? 그런데 부사 중에서도 이렇게 문 뒤에 튀어나와서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many of the movements라고 하는 말은 많은 동작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동작들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many는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이죠. 이때 many라고 하는 말은 그 하와이 훌라 댄스의 동작들 중에서 많은 동작들, 그 동작들을 대신해서 쓴 말이 many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런 대명사를 수량 대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if you raise your arms above your head in a circle, it stands for the moon.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raise 한다면, raise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죠. 당신의 팔을 들어 올린다면 above your head,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린다면 in a circle, 원을 그리면서 원의 형태로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린다면 그것은 나타냅니다. 달을 나타냅니다. 달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it이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머리 위로 팔을 올려서 원 모양을 만드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달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f의 이름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역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고 이때 you부터 circle까지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if는 부사절 접속사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 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부사절 접속사 if에 대해서는 지난 3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raise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는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뜻 말고도 뭐뭐를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aise money, raise fund 이렇게 표현하면 돈을 모으다, 모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When I dance hula, I could feel the Hawaiian people's love for nature. when 뭐뭐 할 때 또 나죠. 내가 훌라 춤을 출 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네요. 자연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접속사 외에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죠? 부사절 접속사 그 중에서도 시간의 의미죠. 뭐뭐 할 때입니다. On the way back to Subin's house, we saw a big beautiful rainbow. On the way, 길 위에서이죠. Back to Subin's house, 수빈이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우리는 봤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봤습니다. 수빈 explained, you can often see rainbows in Hawaii. 수빈이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종종 can see, 볼 수 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무지개를 종종 자주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So Hawaii is called the Rainbow State. 그래서 하와이는 불리어집니다. Rainbow State라고 불려집니다. State는 주라고 하는 뜻이죠.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입니다. 그런데 그 주 중에서도 무지개 주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하와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is called도 비동사에다가 call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니까 수동태입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지개 주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겠죠. 뒤에는 행위자인 by people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방금 이 수동태의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by people에서 people이 주어로 가겠죠. 사람들은 그리고 is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시제가 현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바꿀 때는 이런 비동사가 필요 없죠. 시제가 현재이면서 비동사가 없는 상태이니까 사람들은 부릅니다. call. 하와이를
무지개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people call Hawaii the rainbow stat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eople이 주어이고 call은 동사이죠. 그리고 하와이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he rainbow state라고 하는 것은 목적 보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어일까요? 아까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 하와이가 the rainbow state이죠. equal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뒤에 부분은 목적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이죠. 그렇다면 이때 c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복합 타동사입니다. 이제 이중 타동사, 수요 동사하고는 헷갈리지 않겠죠? Wednesday, 3rd August.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Today we headed to Hanauma Bay to go snorkeling. 오늘 우리는 head, 이때 head는 머리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우마 베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뭐 하러 갔냐면 to go snorkeling. 스노클링 하러 가기 위해 하나우마 베이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투부정사가 보이죠? 뭐뭐 하러,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니까 역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go ing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사용한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라고 하면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명사의 성질이라고 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go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데 어떻게 뒤에 있는 이 ing가 명사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 go 다음에 for라든지 on 같은 이런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할 때는 go on ing, go for ing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하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까 원어민들은 이 가운데 있는 전치사를 점점 탈락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o ing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이 ing는 전치사 바로 뒷자리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치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ing가 동명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go shopping 하면 쇼핑하러 가다, go swimming 하면 수영하러 가다, go fishing 하면 낚시하러 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Before snorkeling, we watched an educational video. before는 전치사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죠. snorkeling 하기 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교육 비디오를 봤습니다. 교육용 영상을 봤다라는 말이겠죠. 이때 befor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ing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동명사이겠죠. We learned not to harm the sea animals or touch the coral.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not to harm, 투부정사에다가 not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다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은 touch the coral, coral은 산호이죠. 산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살짝 붙이기만 하면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말이 되죠. to harm이라고 하면 해를 끼치는 것이고 not to harm이라고 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렇게 반대말이 되죠. 그리고 or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죠. 이 or이 연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뒤에 touch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앞에 있는 harm과 두 번째 touch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to harm과 to touch를 연결하고 있는 말이죠. 이때 부정어 not은 to harm에도 연결이 되고 to touch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쓰인 to 부정사는 learn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뒤에 있는 to touch도 역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죠. 그리고 산호라고 할 때 coral 쓰는데 가끔 우리 학생들이 산호랑 산호초를 헷갈려합니다. 산호초는 coral reef라고 합니다. 이때 초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암초, 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coral reef라고 하는 것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그 석회암 지형, 그 바위 언덕, 그 덩어리 지형 자체를 말하는 것이 coral reef이고 coral이라고 하면 그냥 산호, 생명체입니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촉수를 가지고 플랑크톤 같은 것을 잡아먹는 엄연한 바다 동물입니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군집 동물이라고 하죠. The underwater world was wonderful. 수중 세계는 wonderful, 대단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We saw lots of colorful fish and a turtle swimming there.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다채로운 물고기와 거북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와 거북이가 뭐 하는 것을 봤냐면 수영하는 것을 봤네요.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에서라는 것은 그 물속을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봤었던 이 so라고 하는 동사를 이제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뒤에 있는 lots of colorful fish and turtle이 목적어이고 이 목적어가 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swimming은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이죠. 그렇다면 so는 복합 타동사이고
그 중에서도 이 목적어가 수용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시각과 관련되는 지각동사입니다. ing를 쓴 걸로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는 중인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 fish라고 하는 말은 단수 fish가 아니라 복수 fish입니다. fish는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복수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앞에 lots of라고 하는 표현이 many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아니겠죠? 많은 다채로운 색깔의 물고기들 그리고 거북이 한 마리가 수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It was amazing.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물고기와 거북이가 수영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It is already the last day of our trip. 벌써 이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죠?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이나 어떤 기한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이런 it이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했는데 여행과 관련되는 명사들이 참 많죠? 방금은 트립을 썼는데요. 트립은 짧게 갔다 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짧은 여행을 트립이라고 합니다. 출장을 갔다 왔다, 휴가를 갔다 왔다,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럴 때 쓰는 것이 트립입니다. 반면 투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 투어는 순회하는 여행입니다. A 장소에 갔다가 B 장소에 갔다가 C 장소에 갔다가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투어입니다. 이 투어가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골프 투어라는 것도 있고 가수들이 콘서트 투어를 하기도 하죠.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도는 여행을 투어라고 합니다. 또 journey라고 하는 말도 있죠. journey는 우리말로 여정 정도로 보는데요.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있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긴 여정, 길고 험난한 과정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journey입니다. 그리고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travel은 여행이라는 명사도 되고 여행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됩니다. 이때 travel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여행입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내 취미는 여행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travel입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 그러면 space travel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사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사촌에 있는 그 하와이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이니까 tr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I'm sad to go home, but I will always remember Hawaii. 나는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집에 가는 것이 슬프죠. 집에 가야 해서 슬픕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기억할 겁니다. 하와이를 항상 기억할 겁니다. 등위 접속사 but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앞에 s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이죠. 이 sad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슬픈데 왜 슬프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집에 가게 되어서 슬프지만 나는 하와이를 항상 기억할 겁니다. 알로하 수빈. 하와이 말로 알로하 하면 헬로일 때도 쓰고 굿바이일 때도 쓰는데 여기서는 굿바이이겠죠? 수빈아 안녕. 마할로 하와이. 마할로는 땡큐라고 하는 말이었죠. 하와이 고마워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와이로의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도 역시 동사입니다.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 목적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그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복합 타동사가 있고 그 복합 타동사 중에서도 특히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그런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한다. 이 지각동사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올 때 이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 형태가 오기도 하고 또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오기도 한다.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한 것이고 ing 형태를 쓰게 되면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복합 타동사 중에서도 지각동사가 아닌 다른 종류도 있었다 그죠?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나오는데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 오늘 본문 속에는 if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when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문법으로 간접 의문절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중학교 문법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문장과 절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는 의문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간접 의문절은 직접 의문문이었던 것을 문장의 일부로 쏙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순서를 조심해서 써야 되죠. 보통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 순서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 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접 의문절을 문장에서 만나면 이것을 직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특히 바뀌는 과정에서 어순에 주의해야죠. 오늘 배운 문법들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